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자고등학교에서의 괴담. 저는 강남에 있는 여고에 다녔습니다. 언젠가 쉬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다들 무슨 일인가, 이벤트인가 하고 웅성거리다가 도저히 화재 경보가 그치지 않아서 진짜인가 하고 아이들이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선생님들의 발표가 나오고 모두 실망한 채로 교실로 들어갔지요. 수업 시간이 돼서 저희는 무슨 일인가 하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재작년 즈음에 저희 학교에서 수능을 치고 있었고 외국어 영역 시험 시간이 되어 듣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라디오가 몇 초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당황했지만 얼마 뒤에 방송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이 국가적이고 중요한 시험인지라 이 일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계셔서 직접 확인하러 가 보신 선생님은 방송실은 굳게 잠겨 있었고 자물쇠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도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능 시험을 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방송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여고에는 괴담이 있지만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쫙 돋게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갔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학교는 중학교랑 연결되어 있어서 교문을 들어오면 오른쪽이 고등학교, 왼쪽이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로 들어가는 왼쪽 샛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경비실이 있고 경비실 옆으로 작은 계단을 내려가면 매점이 있습니다. 수희 아저씨는 중학교 둘레를 한 바퀴 순찰하시다가 매점 옆 계단으로 올라오시던 길에 한 여고생이 앉아서 훌쩍거리는 걸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왜 울고 있냐고 말하지만 여고생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아저씨는 어쩔 줄 모르고 여고생을 지켜보고 계셨지요. 그 여고생이 잠시 뒤에 울음을 그치고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어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는 그 여고생의 뚫린 눈을 통해서 건너편 고등학교를 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물류창고에서 귀신과 눈을 마주쳤다. 27살 때였으니 10년 전 일입니다. 옷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동대문 옷가게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울 때였지요. 작업복을 도매로 파는 곳이라서 대량 주문이 많았기에 매일 분주하게 가게와 창고를 반복하며 몇 번씩 왕복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물건을 몇천 장에서 몇만 장까지 만들어 와서 서울에 있는 창고엔 일주일치 물량만 배치해 놓는 편이었고 나머지는 하남에 위치한 창고에 보관을 해둡니다. 동대문 옷가게들은 보통 밤 7시에 개장해서 다음날 12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물건이 조금 모자라다 생각되면 낮에 하남에 가서 미리 옮겨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게시부터 주문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12시가 되기 전에 이미 가게랑 창고에 있는 물품이 거의 동이 나버렸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기분은 좋았지만 당장 팔 물건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남까지 가야 했지요. 용달차 아저씨를 부르고 하남까지 야밤에 이동을 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하남을 가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용달차 아저씨도 쉬셔야 할 시간에 불러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뺄 테니 아저씨는 좀 쉬시라고 하고 혼자 들어갑니다. 30분가량 열심히 리스트에 있는 물건들을 넉넉하게 빼고 나니 한겨울인데도 땀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잠시 앉아서 조금만 쉬었다가 나가야지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앉은 채로 잠에 빠져버립니다. 제 근처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졸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고 느낌이 쌓여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저를 보고 있는 창백한 하얀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보통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하얀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보이지 않았지요. 한참이 지났는지 용달 아저씨가 와서 절 깨우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저씨에게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저씨도 용달차 안에서 잠시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창고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현무암 같은 돌바닥이라서 밟으면 와그작 소리가 크게 납니다. 용달 아저씨가 졸고 있는데
와그작 소리가 계속 나서 바로 눈을 떴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 다 마치고 나오는 줄 알았지만 조금 지나도 제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같이 옮겨주려고 창고로 가니 돌 밟는 소리는 갑자기 사라지고 창고에는 저 혼자 기절해 있었습니다. 창고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봤지만 저희 외에 아무도 없었지요. 그 후로 하남창고는 새벽엔 가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노래방에 기괴한 손님.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번화가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벽보를 보게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들어가자 사장님이 야간에 하는 일이기에 여자인데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아르바이트의 2배가량 되는 시급에 끌려서 열심히 하겠다. 시켜만 달라며 자신만만했고 사장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승낙합니다. 밤새 술 마시는 주점 노래방은 아니고 단순한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화가였지만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지도 않아서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마감을 빨리 했지요. 보통 밤 12시 정도에 마감을 했고 가끔 늦으면 새벽 2시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독 손님이 없었고 들어온 손님들은 이상하게도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손님도 별로 없었기에 밤 12시쯤부터 마감을 하기 위해 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적적하게 청소를 하려니 심심해서 노래방 기계의 노래를 잔뜩 예약하여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청소를 합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분에서 음악이 멈춰서 렉 걸린 듯이 튕겼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모니터를 손으로 몇 번 쾅쾅 두드려 보았는데 갑자기 이유 모를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게 됩니다. 그래서 밀대걸레도 던져놓고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는 쪽방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소리가 쪽방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대로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있어서 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알겠다며 문은 잠그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 일이 생긴 후에 나흘째 되던 날입니다. 어김없이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그날의 공포는 잊은 채로 혼잣말을 하며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맨 구석에 있는 가장 큰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만취한 듯 비틀거리며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죽했으면 일행이 버리고 갔을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비꼬는 듯이 저기요, 집에 안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틀비틀거리던 그 여자가 갑자기 몸을 똑바로 우뚝 세우더니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썹이 없고 검은 저위가 없는 새하얀 눈동자를 가진 여자가 갑자기 자길 쳐다보는데 소름이 끼쳤고 그 여자 입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확인한 순간 바로 노래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여자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괴한 손님이 있는 노래방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늦은 밤에 국도에 운전은 위험하다. 저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항상 집에 데려다 주었고 여자친구 집이 경안 IC에서 가까운 데라서 항상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가끔 국도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왠지 음산하고 가로등도 없고 해서 국도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국도를 갈 염두가 아직도 나지 않습니다. 설날에 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이 서울이고 여자친구는 큰 집이 자택이지만 설날 연휴에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어김없이 데려다 주는 길에 고속도로 정체가 너무 심해서
집에 오는 길에는 국도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 국도에는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적막함에 노래를 크게 틀었지만 차에서 나오는 히터조차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멍한 기분으로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뭔가 보이는 것이었지요. 가로등이 없어서 상향등을 켜고 멀리 이정표에 라이트를 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이정표 위에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여자는 이정표 위에 앉아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고 눈을 의심했지만 차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있는 게 이상하기도 했고 상향등을 끄고 등에 흐르는 식은땀을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지요. 잠시 차를 세워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리고 그곳을 다시 쳐다보니 그 여자가 이정표에서 다리를 걸고 밑으로 휙 돌아눕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마치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긴 머리를 땅으로 풀어 헤치고 팔을 대롱대롱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장시간 밤에 운전하다 보니 무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지나가는 차도 없어서 차를 돌릴까 그냥 무시하고 갈까 여러 생각을 합니다. 고민 끝에 그냥 무시하고 가자고 생각하고 엑셀을 꾹 밟고 출발을 했지요. 이정표 근처를 지나가자 그 여자의 머리가 계속 늘어나더니 차 앞 유리를 덮었습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비명을 지르고 속력을 올렸지만 그 순간 저는 난간에 충돌하여 정신을 잃고 맙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속력을 내면서 옆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저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광주에는 자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처갓집에 갈 때는 언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